3천 원근법 깨는 거는요, 그림 안 배운 애들도 깰 수 있어요. 현대미술에선 성공하려면 미술학원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혹은 미술 전공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자료들, 그런 이전의 의견을 떠나서 제가 있는 그대로의 세잔을 봤을 때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좀 약간 딴지 거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전에 말해온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제 의견이란 것만 그냥 알아주시고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점에 관해서 다시점을 이미 시도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조형 요소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잔이 과연 피카소로 이어지는 이 다시점, 그러니까 시점이 여러 개를 말하는 겁니다. 시점이 여러 개에서 봤을 때에 그걸 의도했을까? 자, 이 그림 보면 시점이 제 멋대로죠. 이거는 앉아서 본 시점, 이거는 위에서 본 시점. 자, 이거는 병은, 항아리는 아래서 본 시점인데 이 뚜껑만 위에서 본 시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게 또 기울기는 길어져 있고 그래요. 큐비즘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점 이야기를 다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아까 했던 그 설명이에요. 저도 세잔이 왜 큐비즘에 영향을 줬는지 이야기할 때 그 예시를 듭니다. 큐비즘이 왜 세잔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찾으려면요, 이런 그림을 굳이 애써서 찾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즉, 이런 그림이 일관성 있게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나온 그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초창기 작품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초기에 이거는 세잔의 정물화 스타일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엄숙한 사실주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세잔이 그린 작품 중에서 다소 시점을 안정되게 그린 작품입니다. 가로축도 잘 맞췄고. 그런데 여기 찻잔 볼게요. 이 커피잔 가까이서 확대를 해보면, 근데 이 위에 뚜껑이 그 원기둥형 위에가 타원형이잖아요. 근데 이 형태는 틀린 형태입니다. 각도가 이렇게 뾰족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가야 돼요. 근데 그림 제가 이전에 가르쳤을 때 이야기 안 하면요, 대다수가 이 뾰족한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선 그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형태가 틀렸는데, 밑에는 오히려 윗부분보다 그 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얘기는 찻잔에서 이 기울기가요, 더 위보다 동글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일자가 돼버렸죠. 이 얘기는 즉, 세잔은 투시를 잘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기본기가 즉 약하다는 얘기가 이거 사례로도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형태를 보면 기본기가 약하다는 것은 제가 느낀 세잔의 초창기 작품의 그 판단입니다. 여기도 진작에 그린 세잔의 그림이죠. 그런데 윗분 뚜껑 보세요. 이 안조 습관 계속 가죠. 위에가 시점이요,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보이면 안 되고 아주 조금만 봐야 정상적인 위치인데, 타원을 잘 못 그린 습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형태 틀렸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 못 맞추죠. 아까도 병을요, 계속 잘 못 맞추고 있는 것은 말년까지 계속 갑니다. 대다수의 그림을 제대로 배웠거나 그 전공한 분들은 직관적으로 눈치챘었을 거예요. 이 잔의 위치가 말도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접시가 있으면요, 이 잔은요 뒤에가 있어야 돼요. 이 잔의 바닥 위치는 여기 올 수 없는 위치입니다. 예, 만약 여기 있다면요, 접시 깨고 나와야 될 위치예요. 접시가 이 잔을 밟고 있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정물 그 위치거든요. 근데 이거 미술을 제가 가르칠 때 초짜들이 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주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다가 겹쳐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올 수 없는 거를 인지를 못해요. 근데 몇 번 학생들한테 이거 갈구면 이게 이거 형태 틀렸구나, 위치 틀렸구나라는 거를 이제 바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게다가 이 천의 위치도 여기 오면 정말 어색한 위치입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얇을 수가 없잖아요, 테이블이. 그리고 좌우 안 맞췄죠. 또 수평을 아예 안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도 초창기부터 세잔은 이 기본기에 이미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다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잣대로 제 평가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 시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초창기부터 수직 수평 안 맞추고 이 타원을 못 그린 습관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잔이 르네상스 3차원 원근법을 깼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3차원 원근법 깨는 거는요, 그림 안 배운 애들도 깰 수 있어요. 우리도 그림 안 배우고 그냥 정문화 그리잖아요. 3차원 투시기법 깰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 안 다니면 돼요. 제대로 그림 안 배웠을 때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현대미술에선 성공하려면 미술학원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혹은 미술 전공하면 안 된다. 이게 세잔에게는 이제 이후에도 이어지는 거죠. 이 뚜껑이 이렇게 열쭉하게 보이고 접시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뻥 뚫어지게 보이는 이상한 시점을요, 세잔이 이거를 인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워낙 이제 이 투시를 못 맞추다 보니까 나중엔 아예 형태를 아예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시점이면 이게 틀린 시점이란 거 스스로는 아는데 의도적으로 다시점을 실험했다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시도를 했으면 완전하게 위에서 완전히 본 시점, 완전히 옆에서 본 시점, 이런 게 이제 계속 등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관성이 없어요. 갑자기 이제 또 시점 맞는 그림을 그렸다가 생뚱맞게 이제 허점 보였다가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즉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자는 쿨하게.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미 기본기도 이제 좀 좋지 않은 화가가 바로 프로세기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형태를 파괴한 겁니다. 세자는 입장에서는요, 왜 이렇게 위에 시점이든 밑에 시점이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거지. 의도적으로 다시점을 그려서 피카소의 큐비즘에게 이어졌다, 이거는 이후에 그 학자들의 그 짜맞추기 그런 결과론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점 이건 다소 안정되어 보이거든요. 물론 옆에 투신 틀렸지만 세잔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틀린 형태를 과감하게 그렸다는 거. 그게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화가 세계에서 좌우대칭 조금만 틀려도 쪽팔린 거예요 원래는. 근데 세잔은 용감한 거죠. 이게 뭐 어때서 좌우 안 맞춘 게 어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게 세잔의 용기이고 매력인 겁니다. 투박한 매력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구, 원통, 원뿔, 그리고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물건들의 본질은 모두 구로 되어 있다. 구라는 것은 동그라운 구를 말하는 거죠. 자연 속의 모든 사물은 구, 원통, 원뿔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악 형태로 면을 쪼개는 큐비즘에 영향을 줬다고 많이 보죠. 이게 일부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큐비즘에 영향을 줬던 스타일은 뭐냐면 면분할된 각진 이 네모 스타일이에요. 근데 세잔이 말한 그대로 구, 원통, 원뿔의 형태로 됐다는 말을 찾아보면 오로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사가로 동그라미 원월로 표현한 거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이게 큐비즘과 연관을 지으면서 구, 원통, 원뿔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세잔은 모든 세상을 기하학도형으로 보는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솔직히 그런 그림은 사가 그리고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로 터치는 큐브적인 네모적인 그런 터치를 구사하고 있는데 큐브 관련된 이야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세상을 보았다라는 말을 납득을 시키려면요, 그림을 추려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솔직히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솔직히 이 말을 제대로 적용시킨 그림이 몇 개나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애매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들 이런 얘기만 주로 하니까 세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거의 이제 아카데믹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세잔이 피카소 브라크에게 세상의 모든 사물은 구, 원통, 원뿔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 정말 좋은 힌트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적용한 이 피카소 브라크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너무 기하학도형을 막 연구한 것만으로 부각시킨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까 원뿔, 원통형 이 얘기할 때 적용을 굳이 했다면 구 형태거든요. 그게 바로 사과인데 세자는 영원한 사과를 그리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 사과가 썩을 때까지 그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잔이 사과는 미술사를 바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세잔이 인상주의 스타일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사물을 관찰하는 방식이 아닌 시각적인 재현을 넘어서 경험적인 요소까지 표현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잔은 본질을 그리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본질을 그린 것인가, 그건 조금 애매해요. 본질이 진짜 뭘까? 사과의 본질이 뭔데? 사과를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본질이 되는 건가? 이것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본질을 그렸다고 이제 설명한 글이 직접적으로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이해가 안 가거나 진짜 본질을 그렸구나, 와닿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술을 이해하는 깊이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세잔의 말 그대로 정말 본질을 그렸다면, 정말 영원한 사과를 그렸다고 하면, 경험적인 요소까지 사과에 담았다면 혹시 이게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 관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잔은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인상파들 입장에서 빛이 마주쳤을 때에 드러나는 그 윤곽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세잔은 윤곽선은 색채 일부일 뿐이다. 세잔의 그림을 보면 그냥 터치, 색감 자체로 형태를 구별시킨 그림도 많거든요.
사과가 썩을 때까지 관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찰이라는 것은 형태, 이 디테일의 관찰이 아니라 색감의 관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색깔,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그 핵심적인 색깔의 변화가 뭘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사과로 보이는 이유는, 형태를 빼놓고는 이 움푹 패인 동그라미, 이 구멍과 노란과 빨간 색깔의 이 변화되는 색깔, 이게 사과로 인식하게 만드는 비주얼적 효과라고 보거든요. 이 몇 개를 딱 그려주고 이 나머지 이것도 움푹 파인 동그라미만 보고도 이게 사과인데 초록 색깔, 이 사과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과 같지도 않게 그린 이 그림 자체도 우리는 사과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둘 다 그냥 동그라미잖아요. 그래도 경험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이걸 인식해서 사과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색감을 연구를 했고, 경험적인 우리가 인식하는 색감을 통해서 사과를 인식하는 방식을 그림에 녹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사과 몇 개를 딱 그려놓고 완전히 평면으로 그린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것도 알 수 없는 동그라미.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어떤 과일인지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형적인 실험을 한 거죠. 자, 세잔의 시점을 엉뚱하게 그려놨다고 했잖아요, 아까. 세잔은 어떻게 보면 거지도 없는, 원래 이제 기본기가 약한 것에서 출발한 다시점이라고 봤을 때, 피카소는 기본기가 완벽한 화가인 게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세잔을 따라한 정무라인데, 피카소가 이제 연기도 잘하죠. 시점을 틀린 흉내를 내고 있어요, 세잔처럼. 이래서 천재예요. 이러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어설픈 척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피카소는 어설픈 척 흉내를 또 굉장히 잘 내요. 그래서 피카소가 천재인 겁니다. 예. 왜 세잔이 현대미술의 아버지인지, 세잔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에 대한 분석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잔이 위대한 화가인지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다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본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세잔의 그림의 그 감상 포인트, 세잔이 가진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곳은 잘 없어요. 우리 솔직히 그 세잔이 피카소의 큐비즘 있게 한 화가라서, 세잔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서 세잔 그림이 좋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감성적인 측면에서 끌리는 거지 분석적으로 끌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잔의 진짜 감상 포인트가 뭔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왜 매력적인지, 세잔 그림. 그래서 세잔의 그림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일단 색감입니다. 색감. 이 어느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 못지않게요, 색감을 정말 잘 구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흰색 천 안에도 정말 다양한 색 변화를 다양하게 구사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어색하지 않게 구사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그라데이션, 초록 색깔과 파란 색깔의 다양한 색감을 다 녹여냈어요. 그리고 이 초록 사과 안에도 노란 색깔, 이 사과 안에도 초록 색깔, 그리고 곳곳에 보색 대비도 해놨어요. 이 노란 색깔도 엉뚱하게 찍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터치 자체도 명쾌하다 보니까 이 맑은 느낌을 우려냅니다, 그림에서. 제가 좋아하는 세잔다운 풍경화 중에 하나인데, 이 터치도 보세요.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모는 터치, 그리고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는 이 터치감. 터치가 잘 보인다는 얘기는요, 정말 경쾌하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시각적으로 맑게 보이는 거죠. 게다가 색깔도 보색 대비를 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맑은 느낌을 받는 거죠. 특유의 픽셀 터치, 각진 터치가 시각적인 보는 재미도, 색감뿐만 아니라 보는 비주얼적인 재미도 이제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잔의 입장에서는 이 형태 따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색감으로 모든 걸 표현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잔의 본질은요, 제가 봤을 때 색깔이에요, 색깔. 색깔을 담고자 터치를 이용했고 형태를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형태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했습니다. 이런 스타일만 계속 일관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구도, 색감, 터치, 시점을 의도한 건 아니라고 치고, 이런 실험 정신, 이 감각적인 서투름, 이게 세잔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용감함이죠. 이 어설픈 형태를 과감하게 자신있게 그린다는 거. 당시 이런 화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화가 역시 결론, 완전 세잔다운 완벽함을 하나 구사하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실험을 하다 돌아가셨다고 봐요. 그가 추구한 본질을 찾다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계속 일관된 그림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실험 정신이 세잔의 위대한 매력이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고,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세잔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학자들의 그 평가일 뿐이고,
세잔 그림, 이 어설픈 형태가 싫을 수도 있고요. 고전주의 정물화만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세기에 세잔이 위대하다고 평가를 내려졌는데 왜 평가가 21세기에도 똑같은 평가가 일관적으로 다 이렇게 같은 얘기만 하냐가 저는 이제 좀 불만인 겁니다. 조금 신선한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다르게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없어서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를 비판 없이 그냥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 제가 경험에 의한 거, 이것을 제 주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없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 오늘 말 많이 했다.